개발자들이 워낙 거대한 이 애플 생태계가 있는데 아무것도 준비 안 한다 하면은 사람들이 떠날 걸 우려했나? 다음 달 참 기대가 많이 되는데 실망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당연히 스마트폰 세상에 살고 있고 그 스마트폰의 맹주는 애플이고요. 인공지능 세상에 산다고 해도 출발점은 애플이라서 결국에 애플의 생태계가 더욱더 강해지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 두 번째 이제 안단효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 자, 지난 한 달 동안에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 하다가 주제를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뽑아봤는데 우선 뭐 1순위는 역시 엔비디아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일단 뭐 총평을 얘기하자면은 그냥 숫자가 너무 서프라이즈하게 나왔다. 뭐 이러냐. 이런 느낌의 숫자들이 나왔습니다. 단테님이랑 에러님이 그 엔비디아 실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하셨는지, 먼저 총평을 좀 먼저 들어보고 싶어요. 저부터 먼저 말하면 칼등 강도다. 칼든 강도. 네. 아니, 이게 영업이익률이 말이 안 돼요. 영업이익률이 막 거의 70%에 다다르고 있고, 거의 모든 지표가 흠잡을 데가 없었죠. 그래서, 음. 근데 이제 제 칼등 강도라고 비유한 거는 거의 강도처럼 이렇게 폭리를 취해야 나올 수 있는 지표들이 나와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제 진짜 오히려 너무 잘 나와서 걱정되는 좀 저는 실적 발표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음 실적은 더 잘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음. 이거보다 더 잘 나올 수가 있나? 잘 나와서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지표이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잘 나왔다. 네. 에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뭐 수치에 대한 감은 사실은 그렇게 뭐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그렇게 갱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좀 되게 놀랍긴 했고요. 기술적으로 보면은 아무리 뭐 MPU 뭐 누가 한다 뭐 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지만 뭐 AI 가속화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성능적으로 보나 어떤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나 전반적으로 H100이라는 뭐 GPU라던가 이전에 그런 모든 GPU들을 따라갈 수 있는 지금 상대할 수 있는 제품이 없구나라는 게 가장 크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숫자적으로 보면은 그런 기술적인 내용들이 반영된 숫자가 이게 폭리를 취할 때나 나올 수 있는 그런 숫자가 나온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칼든 강도라고 표현해 주시긴 했는데 저는 좀 약간 야 근데도 쉬지도 않고 저렇게 계속 한다고? 막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이 잘 나갔을 때 되면 좀 약간 좀 시험시험 할까? 이런 생각도 좀 할 텐데 더 막 치고 나가려는 계획도 발표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좀 인상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요. 먼저 우선 첫 번째 포인트가 이번에 새로 나오는 블랙웰 이제 신제품에 대해서 신제품이 너무 좋으니까 기존의 제품들을 좀 안 사거나 그래가지고 좀 수요가 덜하지 않을까? 근데 그런 게 없었던 거죠. 네, 제가 뭐 듣기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최근에도 이제 지인들, 개발자들한테도 살짝살짝 물어보면서 듣는 거는 엔비디아의 수요에 대한 걱정은 뭐 전혀 없기도 없거니와 블랙웰도 벌써 막 우리가 더 먼저 도입할 거야. 뭐 어, 이따가도 뭐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도 하시겠지만 그 사티아 나델라가 우리가 거의 제일 먼저 블랙웰 클라우드에 도입할 거야. 막 이런 지금 경쟁을 서로 하고 있거든요. 뭐 블랙엘에 대한 수요도 그렇고 더 놀라웠던 건 첨언하자면 블랙엘이 원래 예상보다 조금 더 빨리 나올 거다. 시장에 빨리 나올 거고 이번 실적 발표 때 그런 얘기를 했죠. 아마 이제 올해 4분기에 꽤 의미 있는 매출이 음, 블랙엘과 관련돼서 찍힐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정됐던 그런 시점보다 블랙엘이 좀 더 앞당겨서 출시한다는 거고 이미 시장의 수요가 뭐 블랙엘이건 뭐 H100이건 그리고 뭐 H200도 살짝 언급했죠. H200이건 다 지금 뭐 뜨거운 상태라고 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수요가 너무나도 좋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이번에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젠순왕이 야 이게 우리 거 제품 가지려고 줄 서 있는 애들 보니까 뭐 마이크로소프트 포함해가지고 뭐 테슬라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저는 최근에 이제 기사 본 것 중에 인상적이었던 게 엔비디아의 GPU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회사들이 꽤 많더라고요. 나 이거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 음. 받는 현상도 나타나고 에러님께 질문 드리면 빅테크 말고 나라들이 가져간다는 AI 이런 것들이 또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많아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 흔히 이제 서브레인 AI라고 하잖아요. 써버린 AI? 네, 그거가 그러한 이제 설비 자체가 있어야지만이 그걸 기반으로 뭔가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거를 사실 대체를 할 수 있을 만한 게 소비자용 그래픽 카드인 엔비디아 RTX 30 시리즈, 40 시리즈 이런 거죠. 옛날에 그 채굴할 때 쓰던.
음, 비트코인 채굴할 때 쓰던 그런 것들인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 자체가 지금 이제 동인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음, 각 나라에서의 그 안보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것들을 자체적으로 학습을 해야 되고 특정 언어로 해야 되고 그리고 각자 그 안보를 위해서 또 우리가 더 잘 모르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정원이고 뭐 다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자체가 수급이 안 되면은 불가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최근에 뭐 미중 갈등 같은 경우도 중국에 그런 것들을 많이 안 넣기 위한 노력이 결국 안보랑 연결이 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제가 아는 부분도 살짝 얘기해 보자면 어, 서버레인 AI 관련돼서 살짝 말씀드릴 건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어느 기관이라고는 말을 못하지만 이제 제 음, 친구들 중에 그런 정보 기관 쪽에 있는 친구들이 좀 있긴 있거든요. 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한테 건너서 듣는 얘기가 일단은 그런 정보 기관에서 챗GPT를 못 써요. 왜 못 쓰냐면 국가 기밀 문서인데 그 그치. 기밀 문서를 PDF를 혹은 뭐 한글 파일을 챗GPT나 뭐 클로드 같은 데다가 올려가지고 이 문서에 대해서 뭐 요약을 해줘 혹은 뭐 이 문서를 좀 글을 자연스럽게 써줘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국가들 입장에서도 그런 외부 어떤 망으로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되는 정보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시겠지만 뭐 이따가도 아마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런 마이크로소프트가 코파일럿 같은 걸 도입하고 지금 이제 많은 직장들 내에서 지식 노동자들이 그런 인공지능 툴들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 와중이고 그들의 생산성이 많이 향상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와중인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이제 쉽게 말하면 어떤 정보기관 입장에서도 챗GPT 도입하고 싶죠. 근데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외부 데이터가 유출되는 거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자체적으로 이런 거를 구축하는 수요가 분명히 있을 거고 저는 젠슨 황이 이제 막 국가 지도자들 막 많이 만나고 돌아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음, 뭐 그런 것 자체가 결국에 국가 단위에서 그냥 GPU 사가지고 국가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클라우드를 안 통하고 음, 클라우드를 통할 수가 없어요. 음, 어떻게 그 애저나 뭐 음. AWS에 네. 외부로 나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야, 우리 철저하게 보안할게요. 그래도 어떻게 믿어? 안 믿죠, 안 마이크로소프트를 안 믿죠. 예. 믿지. 네, 그냥 음, 내부적으로 이거는 데이터를 구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지금 이제 근데 엔비디아는 그런 거를 하드웨어 단으로 이제 공급을 하겠다라는 거고 물론 뭐 엔비디아도 약간 이제 소프트웨어를 안 한다고 하기 좀 그렇지만 그래서 음, 저는 사실 이제 많은 부분 분들이 조금 간과하는 게 전 이것도 상당히 커지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리고 이거를 이제 구축해주는 솔루션 업체들이나 사실 이제 이런 거를 또 이제 하려고 오픈 소스 같은 것들도 많이 나온 거죠. 자체적으로 너희들이 마음대로 구축해. 라고 하는 것도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오픈소스 업체들이 하려고 하는 거기도 한데 요거를 이제 솔루션 단위에서도 구축해주는 업체들이 많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한글과 컴퓨터라는 소프트웨어 회사가 잘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정부기관에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한국에서 또 그거를 채택해주고 그런 것처럼 AI에서도 한컴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회사가 나올 수 있을 거다. 한국 내에서도 그런 생각이 들고 꼭 한국이 아니더라도 그냥 각자 국가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회사들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를 외국 소프트웨어 회사가 와서 할 수가 없어. 음. 이 솔루션을 구축하는 거를. 그래서 아마 각국에서 이제 이런 한컴에 해당하는 회사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네이버 라인 사태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맞아요. 시각이 있죠. 그 라인이라는 게 결국 네이버라고 하는 한국 회사가 일본에 들어와서 모든 데이터 그 라인에 우리나라 카카오톡보다 훨씬 더 확장된 개념으로 뭐 정보기관 인증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를 외국 회사가 갖고 있다고 음. 하면서 약간 좀 애매한 그러한 시선을 갖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일본의 입장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죠. 저 정보가 네이버에 있는데 저 한번 좀 유출이 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우리가 사업을 할 때 B2C도 있고 B2B도 있는데 B2G는 좀 이게 또 새로운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정부를 기관으로 한 그런 비즈니스도 앞으로 많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그런데 그 이야기를 엔비디아 젠슨왕이 좀 콕 집어가지고 그쪽에도 수요가 꽤 많다라는 걸 지적했다는 것도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빅테크 말고도 다양한 수요들이 있다는 거고 수요가 계속 많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주가에 대한 전망은 좀 애매할 수 있긴 한데 단태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이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이게 찾아보다 보니까 지난 2분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지난 2분기부터 점프업했잖아요. 그러니까 높아진 레벨을 또 높기는 진짜 어려운 거 아니냐 이번에만큼은. 그래서 다음 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3분기, 4분기로 넘어갈수록 근데 또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걱정이 조금 더 많아지긴 했고요. 너무 아, 좋았어. 그래서 너무 좋아서. 그리고 이번에 매출이 거의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0 몇 퍼센트인가 뭐 거의 그만큼 맞아요. 상승했거든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2분기부터 엔비디아 매출이 이제 정말 엄청나게 증가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엔비디아가 가이던스를 그 매출 기준으로 하면 2 빌리언 달러 정도를 계속 이제 비트 이제 음, 상회했었는데 뭐 그렇게 한다고 쳐도 사실 200%막 이렇게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음. 걱정이 조금 더 있기는 있고 그게 되게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성장은 계속하는데 성장률이 꺾일 때 시장의 반응이 이제 조금 궁금하긴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든든한 건 당연히 저는 나름의 답안지라고 생각하는 건데 빅테크들이 공개한 그런 뭐 2024년 캐펙스 우리가 앞으로 캐펙스 이만큼 쓸 거야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4년이 정말 가파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그래도 좀 엔비디아를 봤을 때 좀 든든하게 만드는 부분이기는 한 것 같아요. 에러님한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데, 우리가 주가는 크게 보면 두 가지거든요. 이제 멀티플이라는 게 있고요. 이익이 있어요. 근데 이익이 올라가도 주가가 오르고요. 멀티플이 올라도 주가가 올라요. 근데 이제 멀티플이라는 거는 너무 다양한 변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긴 합니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쉽게 말하면은 이 회사 얼마나 예뻐 보여? 좋아 보여? 이런 질문인데, 저는 이게 과연 기술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대단한 건지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엔비디아가 이번에 이야기할 때 AI 산업의 리더십을 끌고 간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이 길다 이런 거잖아요. 내가 가는 길이 길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사실 지금 대중적으로 그리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아마 제일 익숙한 단어가 뭐 A100, H100 이런 GPU 기준으로 설명이 되긴 할 텐데요. 네네네. 이번에 GTC 2024에서도 블랙웰이라는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단순히 그 반도체 칩 그도 한 개도 거대하죠. 사실 굉장히 거대한데 음. 걔네들을 엮어서 거대한 서버를 렉으로 이제 서버를 구성하고 그걸 통짜로 해서 여러 개 해서 완전 그냥 하나의 슈퍼컴퓨터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 본인들은 이제 GPU만 설계를 하는 그런 설계 회사가 아니다. 라고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은 사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빌드에서도 사티아 나델라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성능을 비교해 보면은 AMD께 상당히 좋다. 뭐 이런 얘기를 음. 했거든요. 단일 칩 성능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을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좋다라는 게 특정한 환경에서 좋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도 엔비디아가 계속 이제 H100, H200 그리고 이번에 블랙웰 이러한 GPU를 나온 다음에 그 GPU들을 이제 서로 엮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독자 규격을 갖고 있죠. NV 링크라고 하는 칩투칩 인터페이스도 가지고 있고 걔네들끼리 또 GPU 이제 전체 외부적으로 서버를 구축할 때 연결하는 인피니 밴드라고 하는 이더넷과 이제 계속 싸우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는데 결국은 이제 하나의 이 모듈 GPU라는 모듈만 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걔네들끼리 엮을 때에도 신호가 왔다 갔다 하려면 엄청나게 높은 밴드위스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도 자기들이 다 커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첫 질문이 이제 하반기에 또 이제 엔비디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멀티플이 음. 어떻게 레이팅이 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현재는 지금 GPU 자체만으로도 GPU 이제 뭐 만 대가 팔렸다더라 10만 대가 팔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주목이 될 만한 부분인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인피니밴드라든가 이런 쪽 그 이더넷과 싸운 진영에서 또 유명한 기업이 또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잖아요. 그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또 엔비디아는 약간 이제 독점적으로 마치 옛날에 애플이 iOS 독점적으로 하고 굉장히 클로즈드 생태계에서 이렇게 하듯이 독자 규모로 가는 것 대비해서 또 오픈 진영으로 이렇게 이더넷 진영으로 이렇게 브로드컴이란 말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 시장 자체가 일단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현재로서는 GPU 독점력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시장 자체가 커지면 자연스럽게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같은 그런 원래 이더넷 장비, 스위치, 라우터 이런 장비들을 잘 만드는 그런 기업들이 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부분이 있고요. 다만 GPU 경쟁력이 언제 엔비디아를 이길 수 있느냐. 지금도 막 NPU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빅테크들이 자체 칩을 설계해가지고 뭐 AI 그쵸. 가속기를 만든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여기에 필적할 만한 성능을 가진 일단 NPU 기준으로는 뭐 구글의 TPU 정도? 음. 이번에도 이제 최근에 구글 I/O에서 버전 6를 냈는데 자체 설계를 하니까 그 정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 GPU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GPU라고 얘기를 해요. GPU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그게 GPU가 아니에요, 사실.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라서 GPU라고 부르지만 이미 V100, A100 시즌 넘어오면서 게임용 그래픽 카드에서는 RTX 20 시리즈부터 딥러닝 슈퍼 샘플링입니다. 음. DLSS라고 하는 AI를 통해서 굉장히 해상도가 낮은 게임인데 AI를 통해서 이렇게 보정해서 이제 고퀄로 예를 들어 음. FHD인데 QHD나 4K 정도로 올려주는 그런 기술들을 쓰는데 그게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전용으로만 썼거든요. 소프트웨어적으로 한 게 아니라 아예 그래픽 카드에
텐서코어라고 하는 특별한 하드웨어 칩이 들어갔어요. 그게 그냥 AI 가속기예요. 사실 NPU예요, 그게. 그러니까 말은 GPU라고 하지만 이미 그 텐서코어를 집어넣고 최근에 트랜스포머 엔진이라는 그런 별도의 하드웨어를 계속 이 GPU라고 부르는 H100 이번에 블랙웰을 넣고 계속 넣어왔거든요. 그 말은 음. 뭐냐? 이미 약간 NPU화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다른 NPU가 나오면은 엔비디아 못할 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사실 그 주장을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 이미 GPU가 NPU화 많이 되어 있고, 이름만 GPU일 뿐 네. 사실 훨씬 그 NPU 성격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미. 그죠. 음. 엔비디아가 이게 GPU란 말을 써왔으니까 엔비디아가 만든 말이 GPU이기도 하고 근데 음. 그 GPU를 갖고 와서 실제로 그래픽 처리를 하지 않거든요. 그 음. 현재 이제 그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그 AI 모델은 죄다 그냥 뭐 매트릭스 연산이기 때문에 그게 거의 한 90% 가까이 매트릭스 연산이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빨리 처리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 칩이면 되는데 그게 이미 블랙웰까지 오면서 점점 고도화가 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NPU가 가면은 전력을 덜 소비하는 지금 이제 막 블랙웰 막 1000와트 먹고 막 엄청 많이 먹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해소할 수 있는 약간 경쟁력은 되지만 또 성능 차원에서는 뭐 NPU라고 해서 뭐 이렇게 이 해자를 무너뜨릴 만한 그런 거는 아직은 좀 나오지 않고 음. 오히려 AI 모델이 아이 트랜스포머에서 딴 걸로 바뀌었을 때 어떤 기회는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 2, 3년은 많이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 그 월간하신 이영수 대표님이랑도 인터뷰를 했는데 이영수 대표님은 표현은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칩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이거는 대체제가 아니고 보완제의 성격이 좀 강한 것 같다. 저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GPU를 쓰고 옆에다가 그냥 좀 너무 비싸니까 이렇게 좀 못 구하니까 뭐 하는 정도지 이거 대체할 수 네.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아까 그 개별 성능 NPU를 만들어서 개별 음. 성능이 뭐 H100, H200 혹은 뭐 블랙웰 정도의 성능을 가진다, 전성비를 가진다라고 하더라도 걔네들을 엮어서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하.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에 뭐 이더넷을 스위치 라우터를 가져왔고 AI 데이터 세트를 구축을 해야 되고 단일 걸로 해서 우리가 잘 나와요라고 해봐야 음. 전체로 다 굴렸을 때의 그 효율도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걸 아. 통합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자신들이 자신 있게 AI 리더다, 우리가 가는 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이제 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기술적인 이유가.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이거 말고 다른 걸 하는 애들 되게 힘들 걸이라는 거고, 이것 자체가 이제 사실, 경제적 해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현재는 그런 상황이 맞죠. 근데 현재로서는. 약간 비슷한 얘기인데 결국에는 그러니까 엔비디아 칩을 떠나서 이 칩을 모으고 이 칩을 모아서 하나의 서버가 되고 서버 렉을 쌓고 그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그러니까 이거 전체가 다 엔비디아만을 위한 생태계예요. 이제 하드웨어가 세팅된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이 생태계까지 모든 게 다 엔비디아에 맞춰서 세팅이 맞아요. 되었고 그렇게 발전을 해가지고 되게 좋은 포인트를 지금 에런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칩 하나가 성능이 좋은 게 지금 당장은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 이 생태계 전체를 다 바꾸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거든요. 음. AMD를 위해서 뭐 서버나 이런 거 디자인이 좀 바뀌어야 될 수도 있고 원래 NV링크나 뭐 인피니밴드 쓰던 걸 다른 거를 써야 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이거 이더넷 이슈들도 있긴 한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거를 다 바꿔야 되는 거라 칩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이 칩을 둘러싼 수많은 생태계가 있고 그래서 약간 비유를 하자면 이게 제가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전공정이 한계가 오니까 이제 후공정이 엄청 발전을 했잖아요. 물론 후공정 자체도 발전하고 있지만 이 후공정을 이제 벗어나서 어쨌든 무어의 법칙을 만들어내야 되다 보니까 칩도 벗어나서 성능비를 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또 뭐 인피니밴드나 이더넷으로 서로 어떻게 연결하느니 그래서 점점 이제 무어의 법칙을 미시적으로 구현을 못하니까 점점 아하. 거시적으로 이 전체 생태계 단위에서 무어의 법칙을 구현하기 위한 시도들이 지금 보이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라고 혼자 생각해봤습니다. 미시적으로 더 짧게 하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안 되니까 거시적으로 한다라는 네. 표현이 적절한 것 같은데 에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저도 흐름이나요? 딱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그래요? 반도체 시황에서도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 애초에 AI 모델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은 스케일링 로우라고 하죠. 스케일링 법칙. 규모를 크게 하면 할수록 이게 성능이 잘 나오는데 그냥 단일 예를 들어 GPU 아니면 단일 PC 그냥 컴퓨터 하나 갖고 돌려갖고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했겠지만도 그게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학습에서도 그렇고 추론에서도 그런데 학습은 일단 학습할 때 한 번에 이제 밴드위스로 때려 넣어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여러 GPU를 막 엮어가지고 그리고 빠르게 하려면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제 한 두 배 빠르게 한다면은 1년 학습할 거 6개월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경쟁력이 거기서 바로 생겨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추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한다. AWS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데 AI로 이제 사용자
투자자들이 아니면 기업들이 바로바로 클라우드에서 추론해서 써야 되는데 추론은 그만큼 이제 리소스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니까 그게 다 되어 있으면은 단일 컴퓨터로 되면 바로 했겠지만도 그게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구글이든 어디든 위협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하나, 엔비디아가 가지는 그런 경쟁력이 당분간은 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내용 보니까 전력 문제나 뭐 이런 것도 또 이야기가 좀 할 수 있는 게 있나 봐요. 네트워크까지 해서. 전력 문제 조금 재밌는 아티클을 최근에 찾아서 뭐 한번 이것도 한번 그 얘기해 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갖고 왔는데 요즘에 사실 AI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가 많이 만들어지고 데이터 센터에는 엄청나게 많은 전력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뭐 구리 가격도 오르고 전선 가격도 오르고 뭐 변압기나 아니면 뭐 요즘에 그래서 태양광도 오르고 원자력 관련된 회사들도 오르고 막 다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우연히 웹서핑을 하다가 20년 전 포브스 기사를 봤는데 20년 전에 1999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약간 좀 놀랐어요. 포브스 기사의 내용이 뭐냐면 1999년에 나온 얘기인데 향후 20년 내에 국가 전력의 30에서 50%가 인터넷 때문에 필요할 것이라는 기사예요. 음,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논문들 이제 가지고 오면서 그때 이제 99년이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인터넷에 대한 어떤 열기가 정말 뜨거웠던 시절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20년, 우린 이미 답안지를 사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음. 이미 2000년 초에서 벌써 이제 거의 24년 정도가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왜 그때 포브스의 예측이 틀린 거냐? 그리고 그 포브스가 인용했던 논문이 도대체 왜 틀렸느냐라고 해서 저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게 왜 틀렸는지. 그래서 찾아봤더니 그 내용이 뭐였냐면 첫 번째가 무어의 법칙 때문이었어요. 이 무어의 법칙 때문이 뭐냐면 결국에 점점 더 이제 직접도와 성능이 점점 증가한다는 거잖아요. 직접도도 증가하고 성능이 증가한다는 건데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거긴 한데 그 성능과 이제 직접도가 증가하면서 전성비도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졌어요. 근데 이 전성비가 좋아질 거라는 거를 그 당시 학자들이 예측을 잘 못한 거예요. 전기 필요로 이제 계산을 할 때. 그래서 제가 그걸 보자마자 생각났던 게 뭐냐면 요즘에 그 자료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챗 GPT 쿼리를 한번 실행시키는데 드는 전력과 구글 검색을 한번 했을 때 필요한 전력을 이제 비교하는 그게 있는데 당연히 지금은 거의 몇십 배? 뭐 몇백 배 가까이 차이가 나요. 근데 지금 이거를 줄이려고 이 차이를 줄이려고 엄청 노력하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이제 많은 아마 전기 수요 계산할 때 현재 요, GPT 기준으로. 네, 음, 현재 GPT 기준으로만 계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이게 좀 과대 계산될 수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하나 음, 들었고, 또 하나 그 아까 말했던 포브스의 예측이 틀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인터넷 트래픽이 이제 99년에는 이렇게 급증했는데, 그다음부터는 사실 인터넷 트래픽이 되게 천천히 올라가요. 생각보다. 음. 우리의 생각보다는 이제 90년대 이제 후반에 처음에 이제 인터넷이 올라왔을 때 이제 그 트래픽 상승 속도보다는 이제 트래픽 상승 속도가 천천히 올라오고 이 트래픽 천천히 올라온 게 아까 말했던 그런 무어의 법칙 때문에 전성비가 좋아지면서 전기가 필요한 양 자체가 절대적으로 거의 늘어나지 않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얘기가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전력 그럼 지금 다 뭐 변압기 뭐 전선 다 쇼테라 뭐 이런 게 절대 아니라 요런 면도 있어서 우리가 이런 열기가 차오를 때 이런 지표들을 봤을 때는 너무 장밋빛만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들어서 물론 제가 알기로 수많은 변압기 업체들 지금 뭐 그 백로그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주문 쌓여 있는 게 뭐 몇 년치가 쌓여 있다. 뭐 저도 그렇게 알고 있긴 하고 뭐 변압기 수요는 뭐 당분간은 저는 이제 계속 이어질 거라고 뭐 보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너무 우리가 하입이라고 할까요? 전력이나 이런 AI 관련된 그런 각종 생태계 수요가 너무 급격하게 좋게 보는 거는 약간 좀 우리 20년 전에도 실수한 적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어서 지지난주인가요? 이코노미스트지에서도 똑같은 이제 지적을 했던 게 AI와 관련해서 엄청난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건 맞는데 과거 철도 버블이나 인터넷 버블처럼 똑같이 공급 과잉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고민해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수요를 예측하는 거는 지금에 있는 빅테크들이 하나도 안 망한다는 가정이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 얘네들이 각자가 나도 죽으면 안 되니까 서로 더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라도 20년 후에 이 빅테크 7개 중에서 몇 개가 망한다. 그럼 걔네들이 투자한 거는 이제 필요 없는 게 돼버리니까 사실 이게 향후의 미래는 단테님이 얘기해 주셨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증가 속도를 예상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이라든지 감안해 보면 과대 계상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보면은 우리가 2차 전지를 생각할 때
야, 포드에서도 달라고 그러고, GM에서 달라고 그러고, 난리 났어! 라고 얘기하고 막 증설냈는데, 올해 보니까 포드하고 GM에서 우리 천천히 할까? 이래버리면 또 애매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망하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엔비디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쭉 했는데, 그럼 엔비디아 언제까지 좋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분기점이 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 요즘에 네. 좀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 분기는 당연히 이제 2분기 실적 발표일 것 같고요. 근데 이 2분기 실적 발표를 얘기하는 이유는 아까 말했던 그런 성장치가 꺾이는 시점이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성장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전년 대비 성장률 절대적인 수치가 낮아지는. 그러니까 성장을 원래 뭐 200 몇십 프로씩 했으면 이제 음, 100 몇십 퍼센트 정도 성장하는 구간으로 줄어드는데 그거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일단은 저는 첫 번째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분기점은 AI 대상승장을 시작시킨 사람이 저는 AI 대상승장도 끝날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AI 대상승장을 시작시킨 곳이 누구냐? 오픈 AI죠. 그래서 오픈 AI가 챗GPT를 시작하면서 이 대상승장을 결국 시작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결국 대상승장이 만약에 끝나거나 사람들이 우려를 하기 시작하는 것도 오픈 AI가 보여주는 혁신이 부족해진다라고 느낄 때일 것 같고요. 그 분기점이 GPT-5의 출시일 것 같고, GPT-5가 물론 정확히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냥 드는 생각은 11월쯤에 나올 거라고 저는 그냥, 이건 뭐 아무 예측은 없고 근거는 딱 하나. 음, 데브데이를 11월에 했다. 작년에. 음. 올해도 오픈AI가 데브데이를 11월에 하면은 그리고 GPT-4.5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시점적으로는 딱 맞는 느낌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GPT-4.5는 약간 4.5 같은 느낌이니까 그러면 대충 한 6개월 지나면 그리고 오픈AI 직원들 중에 몇 명이 뭐 6개월 뒤에 보자 막 이런 식의 또 트윗을 남겨놓기도 해가지고 정황적인 증거를 봤을 때는 저는 11월쯤에 GPT-5가 나올 것 같은데 11월쯤에 GPT-5가 나왔을 때에 진짜 그들이 말하는 어떤 정말 엄청난 그 초격차가 거기서 느껴지는지 음. 아니면 뭐 크게 다를 거 없네. 요런 느낌인지가 그게 저는 되게 좀 큰 분기점이 될 것 같고 엔비디아는 어차피 이 시장에서 당분간 1등일 것 같거든요. 엔비디아에 대한 관심보다는 어떻게 보면 더 앞선 전방 시장이죠. 그러니까 더 음. 앞서서 고객을 맞이하고 있는 챗GPT가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오픈 AI가 어떤 제품을 개발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플래그십 제품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결국에는 저는 엔비디아의 향방 그리고 엔비디아와 함께하고 있는 이 수많은 AI 밸류체인에 있는 회사들의 운명을 결정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 나오는 시점, 그리고 하반기에 GPT-5가 나올 걸로 예상되는 11월쯤. 그러니까 이제 이때가 또 대선도 있어요. 11월이면. 그래서 그러니까 확실히 불확실성이 좀 커질 수 있는 구간인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이제 아직 5월이긴 하지만 여름쯤 지나가지고부터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다. 라는 생각은 미리 좀 해둘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이제 에러님 얘기해 주셨지만 언제쯤 이게 좀 꺾일 수 있을지 그 시점에 대해서 혹시 예상해 주신다면 언제쯤일까요? 저는 당분간은 안 꺾일 것 같은 느낌이고요. 아까 말씀 당분간. 주셨다시피 성장세 자체가 지금 너무 거대하다 보니까 그거 성장률 자체가 매출 기준으로는 줄어들 수는 있는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성장을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 AI 모델 진영에서도 계속 뭐가 엄청난 게 나오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GPU 수요라든가 그걸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인텔도 지금 별로인 것 같고 AMD도 이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GPU 그런 설비 쪽 그런 쪽으로는 아직 계속 이제 밸류를 높게 받긴 할 텐데 그게 이제 하여튼 시장의 반응이 또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근데 거기에 대해서 벌써 이제 고민이 담겨 있는 것들이 GTS에서 계속 나오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다라고 자꾸 이제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계속 주장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소프트웨어 회사로서의 실질적으로 자기들도 클라우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제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분야가 예전부터 말씀드리는 AI 신약 개발 쪽인 것 같은데 클라라 플랫폼 기반의 그런 바이오니모 플랫폼을 이용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약회사들이 이제 뭔가 자기들이 스스로 이제 웹랩에서 막 이렇게 약을 이렇게 타깃을 가져와서 이렇게 임상 가져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엔비디아의 이런 강력한 컴퓨팅 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 플랫폼을 쓰지 않으면은 아하, 제약회사들이 서로 이걸 안 쓰는 제약회사들이 밀려버릴 수 있는 그래서 아. 모든 헤게모니가 엔비디아로 갈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대중들한테 받아들여지는 시기에 또 한 번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엔비디아가 생각하고 있는 또 한 번의 그 점프업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해주신 거네요. 프로세서에서 국한되는 하드웨어 회사가 아니라 솔루션에서의
가장 큰 매출이 클라우드와 그럼 AI 신약 개발 플랫폼에서 나오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젠슨 왕도 GTC에서 계속 그거를 그쵸. 중요하게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본인이 관심사에 그러니까요. 대해서. 예. 그러니까 그럼 이 부분들이 언제 현실화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요. 이제 그 우리가 엔비디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엔비디아 말고도 그 전에 굉장히 좀 이슈가 많이 됐던 게 있었습니다. 구글의 I/O 행사가 있었고 그 I/O 행사가 는 미리 정해져 있던 날짜에 했는데 그 전날 기습적으로 오픈 AI에서 야 이거 하면서 GPT-4.5라는 이런 그 만들어냈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좀 후기를 좀 얘기를 해볼까요? 저부터 짧게 얘기를 좀 하면은 사실 오픈 AI GPT가 사용자가 좀 정체가 있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음, 워낙 상승이 좋았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오픈 AI의 이제 그 GPT 사용자가 어느 정도 정체를 하면서 어떻게 사용성을 개선시킬까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고 음. 사실 오픈 AI가 이제 그런 거를 정말 저는 잘하는 회사라고 생각하거든요. UI, UX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하면 아,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편하게 쓸지 이거를 고민을 많이 한 것 같고 그 결과물이 저는 GPT-4.5에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GPT-4.5가 가장 미는 게 뭐 여러 가지 뭐 속도, 성능도 있겠지만 가장 전면적으로 내세운 건 음성으로 혹은 이제 영상을 보면서 거의 실시간급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아주 레이턴시가 적은 그거를 할 수 있는 거였는데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제가 느끼는 건 저만 해도 당장 구글 홈을 은근히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아주 음. 제한된 용도로만 쓰지만 근데 이제 구글 홈 같은 스마트 스피커를 그의 능력이 구리지만 많이 쓰는 거는 음성으로 제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답을 얻는 게 너무 간편한 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핸드폰을 열어서 이렇게 버튼을 뭐 눌러가지고 클릭을 해가지고 핸드폰에 어떤 앱들을 실행시키는 편함보다는 말로 사실 시켜서 제 말 알아들어서 바로 뭔가 제가 원하는 거 해주면 되잖아요. 그게 저는 더 사용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페인 포인트를 그 오픈 AI가 되게 잘 짚었다고 생각을 하고 데모를 근데 또 너무 잘하지 않았나. 이거는 아, 구글과 이제 대비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어쨌든 갖고 있는 거에 비해서 좀 데모를 약간 잘한 음. 느낌이 구글과 비교해서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얘기하면서 또 인상적이었던 게 하필 또 스칼렛 요한슨이 왜 거기서 나와? 이런 얘기도 생각도 들었어요. GPT-4.5를 음성을 샘 알트만도 허 이야기를 하면서 허 영화에 나온 그 목소리가 스칼렛 요한슨이더라고요. 그래서 스칼렛 요한슨한테 가가지고 야, 네 목소리 좀 이렇게 할게라고 했더니 싫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싫다고 했는데 너무 비싸다라고 해서 막 소송도 걸리고 했는데 근데 그런 이야기들 자체도 어떻게 보면 마케팅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관심이 정말 많이 끌었어요. 혹시 에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원래 그 4월 26일 그러니까 음. 발표되기 훨씬 전이 아니죠. 한 1, 2주 전이었나요? AI 모델끼리 경쟁시키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무슨 아레나라 아, 해가지고. 아하. 거기서 이제 미스테리한 이름이래요. I am good GPT 뭐 이거였나? GPT 챗봇이었나? 아, GPT-2 챗봇이라고 돼 있었어요. 잠깐 사라졌다가 또 다시 나온 게 I am also good 챗 뭐 GPT-2 이러면서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AI 개발자들이 상당히 이게 이 바이럴을 탄 거예요. 이게 뭐지? 설마 이게 아, AGI 관련된 그건가? 라고 음. 하면서 이것도 이제 하나의 마케팅 수단인데 원래 그 샘 알트만이 그런 걸 잘한대요. 쿠데타 사건 때도 그렇고 뭔가 이게 계획됐다라는 썰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원래부터 돈을 별로 안 들이고도 많이 알려진 다음에 구글 I/O 직전에 이렇게 발표를 한 거 보니까 가장 극대화해서 요 포인트를 잘 짚어서 음. 표현을 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구글 I/O를 보면서 그래서 되게 심심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신기한 거는 다 앞에서 전날에 봤으니까 개별적인 것들을 보자면은 비슷한 거 만들었네라는 느낌이긴 했지만 그 구글 I/O에서 사실 저는 느낀 거는 구글은 이제 엔비디아도 되고 싶고 오픈 AI도 되고 싶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되고 싶고 다 되고 싶구나라는 게 확실히 보인 발표였던 것 같아요. 개발자 컨퍼런스니까 결국은 개발자들이 구글 서비스를 이용해서 뭔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서 우리가 이런 거 만들었으니까 이런 거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는 컨퍼런스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니까 기본적인 뭐 AI 모델 뭐 제미나이 1.5 프로 새로 나왔다 뭐 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오픈 소스로 젠마라는 모델도 계속 나온다고 하고 그 외에도 비오라고 이제 비디오 생성하는 것도 소라랑 대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픈 AI하고도 이렇게 대적하는 것들이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안 가진 게 또 TPU 버전 6가 나왔다는 건데 사실상 이거는 엔비디아 GPU를 안 쓰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게 자체 칩 설계에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좀 뒤쳐져 있고 AWS가 그나마 조금 따라오고 있는데 구글은 일찍이 TPU를 계속 내놓고 있다 보니까 이 AI 전체 시장을 우리가 모두 1등 할 거야라는 측면보다는 우리가 이걸 모두 다 장비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의 이 아이템들을 갖고 있으니까 이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각각 분야에서 내가 뭔가를 먹을래 라고 하는 부분 플러스 검색 엔진 관련해서도
기존의 검색 엔진을 더 보강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내놓다 보니까 물론 뭐 요즘 문제가 많아요. 그 최근 음,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피자에 치즈가 잘 안 붙는데 음, 이거 어떻게 붙여야 되냐 하니까 접착제로 붙여라 뭐 이렇게 그런 할루시네이션이나 나오고 이런 문제들이 좀 나오긴 합니다. 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삐걱삐걱거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전체 그 바운더리를 외연을 그대로 넓히는 동시에 이제 각각을 이제 강화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 에러님이 얘기하신 걸 들으면서 저가 아까 단테님이 얘기한 거랑 오버랩이 좀 됐어요. 이게 중복 과잉 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구글이 다 하고 싶다고 했잖아. 엔비디아도 하고 싶고 마이크로소프트 다 하고 싶어. 근데 그 구글의 꿈이 현실화가 되면 구글이 다 먹는 거겠지. 근데 만약에 구글이 꿈이 현실화가 안 되면 이게 다 필요 없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먼 미래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보기에 너무 흥미진진할 것 같아요. 그렇죠. 단태님은 구글 I/O 데이 보면서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얘기한 거의 연장선인데 구글은 이렇게 좋은 걸 갖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데모를 못할까? 왜 이렇게 설명을 못할까? 저도 개발자라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이거 개발자 집단의 한계인가? 왜 이렇게 데모를 재미없게 하지? 약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근데 구글이 사실 이제 많은 걱정을 이제 그 받았잖아요. 인공지능 맞아요. 그 이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너희 인공지능 준비 못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들을 되게 음, 많이 들었는데 이제 그 사이에 보면은 이번에 전 구글 I/O 보면은 딱 지금 에런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모든 걸 다 할 거야라는 어떤 그 야망도 보여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이 정도면 모든 걸 다 할 준비는 됐다. 적어도. 음, 그러니까 음, 링 위에 올라갈 자격은 저는 충분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뭐 비오도 그렇고 아니면 뭐 제미나이도 그렇고 그러니까 구글의 각각 제품들이 탑티어 제품들에 비교하면 그러니까 뭐 음, 비오 같은 경우는 소라일 거고 뭐 TPU 같은 경우는 뭐 엔비디아의 이제 뭐 H백이나 뭐 이런 거랑 비교를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그 외에 이제 각각 제품들 하나하나를 그냥 1대1로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는 뭔가 아직 부족해요. 그거 음, 저도 인정. 아직 부족한데 그래도 어쨌든 구글이 재빠르게 준비를 해오고 있는 모습들 저는 잘 보여준 것 같아서 솔직히 말하면 저도 영상은 안 올렸거든요. 왜냐면은 네. 뭔가 이게 좀 어그로 끄기에 부족한 거야. 좀 이렇게 말하기 좀 그런데 어그로 끄기에 좀 부족하더라고. 그리고 어, 앞에 어그로를 전날 다 끌어버렸잖아요. 저는 이거. 그러니까, 그 오픈AI가 다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프로젝트 아스트라라고 해서 이제 막 화면 동영상 실시간으로 보여주면서 이제 그거에 물어보면 이제 답하고 막 이런 거가 만약에 오픈AI가 GPT-4 안 보여줬으면 뭐 거기 뭐 좀 얘기하고 뭐 그랬을 것 같은데 오픈AI가 이미 다 먼저 해버리고 데모를 훨씬 더 멋있게 해버린 상태가 돼버리니까 저도 찍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게 참 뭐 2등의 서름인가? 그래서 여러 가지 다 2등하고 있다. 피자에 음, 치즈 붙이는 것도 그렇고 여전히 약간의 좀 저는 필요 이상의 까임을 받는다라는 좀 느낌을 받는데 음. 그거는 구글이 좀 데모하는 거나 UI UX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좀 서투른 부분들 때문에 갖고 있는 기술에 비해서 조금 저평가 당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거를 이제 구글 아이오 보면서 좀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구글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꾸 주제하고 좀 상관없는 얘기긴 하지만 자꾸 삼성전자가 생각이 나가지고 이용수 대표님이 비유하실 때 엔비디아 그리고 TSMC 하이닉스 이것을 어벤져스에 비유했다면은 삼성전자를 타노스에 비유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 다 잘할 수 있는 것 같아. 구글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다 잘할 수 있는 것 같아. 근데 뭔가 한 방이 부족해. 뭐 그게 마케팅 역량일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부족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여서 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긴 한데 잠깐 좀 삼성으로 좀 넘어가서 요즘에 이제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슈들이 좀 있는데 그 HBM을 할 수 있냐 없냐부터 해가지고 수장이 바뀌는 그런 엄청난 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글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잠깐 삼성전자 이야기하면 좀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혹시 코멘트 해주실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저는 근데 뭐 외부 지식 그냥 도는 썰들만 저는 알고 있으니까 네. 썰이 제가 어제도 막 많이 아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이 어제도 진짜 뭐 어제 너무 놀라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에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모든 분들의 관심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뭐 쉽게 말해서 삼성전자 그래서 HBM에 들어가는 겁니까? 음, 그거잖아요. HBM 퀄 테스트 통과합니까? 엔비디아 음, 퀄 테스트 통과합니까? 이제 이게 모두가 다 궁금한 거고. 그리고 삼성전자 그러면 지금 장비로 본딩 장비로 안 될 것 같은데 한미반도체랑 손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음, 이거를 지금 다
이제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도 게싱하는 그렇고. 거죠. 어떻게 될 네, 건지.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주가가 이렇게 좋았다가 이거 아닌가? 그러면 막 또 주가가 그리고 뭐 중간에 뭐 로이터 기사나 막 이렇게 음, 언론에서도 나오면서 언론에서는 퀄 테스트 떨어졌다 그러고 삼성전자는 바로 반박하고 사실 퀄 테스트라는 게 떨어진다라는 거는 표현을 하자면 이제 아직 채택을 못 받은 거지 채택하기 전까지는 계속 떨어진 상태긴 하죠. 그러니까 너흰 영원히 안 되라고 할 리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사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여러 벤더가 있으면 좋은 거거든요. 기다려주겠죠. 네네. 그래서 기다려주겠죠. 오히려 야, 너 이렇게도 해봐, 저렇게도 해봐. 이제 이렇게 할 것 같고 그냥 저의 아주 나이브한 그냥 진짜 이거 제가 특히나 제가 반도체 쪽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냥 음, 이제 주워 들은 거에 대한 나이브한 그냥 생각을 정리해 보자면 어쨌든 수장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음. 좀 어떤 극단적인 어떤 조치들이 그래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러면은 뭐 쉽게 말하면 한미 반도체 장비도 갖고 오고 엔비디아에서 야, 너 이렇게 이런 것 좀 맞춰줘 하면은 좀 맞춰주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납품하겠죠. 그건 엔비디아가 바라는 일이니까요. 사실은 이거는. 엔비디아도 음. 바라는 일이라서 삼성전자가 HBM을 저는 엔비디아에 납품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시기의 문제겠죠. 그래서 그게 음. 얼마나 빠를 거냐. 근데 얼마나 빠르냐에 떠나서 일단 장비도 사실은 뭐 한미반도체 장비나 이제 이런 장비 쪽에서도 어느 정도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하지만 잘 모르는 사람의 얘기를 하는 거. 이거는 네. 제가 이쪽은 제가 잘 모르니까 그냥 주워 들은 소문들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어쨌든 우리나라에 너무 관심사가 많고 사실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봐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여서 이제 좀 잠깐 질문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AI 이전과 AI 시대로 바뀌는 과정에서 지금 위너와 루저가 조금씩 나눠지고 있는 구간인 것 같긴 해서 인텔도 그렇죠. 뭐 구글이 루저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약간 좀 뭐 뭔가 좀 아쉬운 뭐 음. 이런 부분들이 아쉬운 기업들이 있고 또 잘 되는 기업들이 있어서 이들 기업들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잘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드 행사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퀄컴 스냅드래곤 X 엘리트 칩을 탑재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 좀 설명 좀 해주시죠. 퀄컴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칩을 설계하는 것들이 이제 주로 아는 것들이 스냅드래곤 시리즈죠. 이게 음, 음, 흔히 이제 안드로이드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니까 삼성의 이제 갤럭시라던가 아니면은 뭐 중국의 다양한 기업들에 이제 납품이 되고 있는데 그 휴대폰용 그런 프로세서가 전부 다 이제 ARM 기반으로 ARM이죠. ARM 음, 기반으로 프로세서를 설계를 해 왔고 보통은 이제 퀄컴이 이제 자체적으로 칩을 설계한다고 하더라도 이 ARM에 우리가 흔히 이제 레퍼런스 코어라고 하는데 레퍼런스 이제 ARM에서 미리 만든 거를 약간 조금 이제 수정해서 만드는 형태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애플이 이제 M 시리즈죠. M1, M2, 음, M3라는 자체 칩 설계를 계속 해왔죠. 그것도 똑같이 ARM 거를 기반으로 하는데 ARM의 레퍼런스 코어를 사용하지 않는 버전이거든요. ARM이라는 것도 결국 이제 하드웨어 랭귀지로 뭔가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될 텐데 쉽게 말해서 설계에 쓰는 언어는 빌려서 쓰지만 걔네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냥 뭐 IP라든가 그런 구성들을 가져온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까지 자기들이 이제 효율적으로 이 맥 시스템에 잘 맞게 혹은 iOS에 맞게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성능을 너무 올려버리니까 퀄컴도 이제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뭔가 잘 해보려면은 자체 칩 사기가 사실 필요했던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퀄컴은 모뎀 강자였으니까 이 통신 쪽 강자였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설계 역량을 키워가다가 애플에서 프로세서를 설계하던 인력들이 나와서 만들어진 스타트업 누비아 를 음. 퀄컴이 인수를 합니다. 걔네들은 이제 ARM의 레퍼런스 코어를 사용한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오라이온이라는 이제 CPU를 ARM의 어떤 예를 들어 X 시리즈 이런 그 시리즈가 있거든요. 음. 레퍼런스 코어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넣었고요. 거기 플러스 이번에 퀄컴 스냅드래곤 X 엘리트는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빌드에 나왔다는 게 중요해요. 지금까지 제가 아, 계속 얘기했던 거는 네. 안드로이드 기반의 휴대폰에 들어가는 OS에 들어간 건데 아하,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 ARM 기반의 윈도우를 안 내놓았던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 내놓는 족족 망했던 게 원래는 인텔이나 AMD에서 만든 X86 기반으로 설계한 그런 OS로 다 만들어 놓고 그러면 운영 체제가 이렇게 X86으로 만들어지면은 그 밑에 있는 다른 프로그램도 전부 다 X86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똑같은 카카오톡이라도 안드로이드랑 iOS가 그 프로그래밍 한 게 다르듯이 윈도우즈 온 ARM이랑 그냥 X86에서 쓰는 윈도우는 서로 다르게 프로그램을 짜야 되거든요. 근데 윈도우즈 온 ARM을 갑자기 내놓으니까 거기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별로 없고 게임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호응이 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굳이 퀄컴에서 만든 ARM 기반의 스냅드래곤 X 엘리트를 차용한 이유는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AI를 온 디바이스로 돌릴 수 있는 성능 자체가 이것만큼 강력한 칩이 현재로서는 없어요. NPU라고 하는 게 45조개죠. 그러니까 45 톱스라고 부르는데 기존에 이제 거의 다 한
20톱스 이하밖에 안 돼요. 한 10 몇 톱스 정도밖에 안 되는 게 AMD도 그렇고 인텔도 그런데 이제 얘네들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죠. 근데 이미 출시된 것 기준으로는 퀄컴 스냅드래곤 X 시리즈가 거의 유일합니다. 톱스라는 게 1초에 1조개잖아요. 1조번. 맞아요, 맞아요. 이런 예. 개념이죠. 그러니까 1조개의 오퍼레이션을 하는. 근데 네. 이제 그러면 1초에 45조 번의 오퍼레이션이에요. 네, 이제 맞습니다. 어마어마한 속도가 난다라는 개념입니다. 네. 네, 구체적으로는 뭐 인티저, 뭐 플로팅 그 구분 없이 그냥 오퍼레이션 음, 횟수로 한 게 하는데 기술적으로 음. 대충 말해서 맥스로 연산량으로 봤을 때 한 40톱스 정도 돼야 온 디바이스로 LLM도 돌리고 뭐도 돌린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애플도 M1, M2, M3 올 때까지 전부 다 그냥 10톱스대로 계속 유지가 되다가 M4 어, 칩을 조기로 딱 내놓으면서 얘를 40톱스 이상으로 올렸거든요. 온 디바이스로 돌릴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다음 달 6월에 WWDC 애플 발표 때 어떤 내용이 나올지가 이제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죠. 아하. 첫 번째는 그렇고요. 온 디바이스 칩에서 가장 강력하다. 퀄컴이. 네. 두 번째는 퀄컴이 마이크로소프트랑 계약을 맺은 게 있어요. 21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2021년도에 이 윈도우즈 온 암이라는 그러니까 암을 기반으로 윈도우를 하는 거를 퀄컴만 독점적으로 할 수 있어요. 2025년도까지. 사실상 내년까지는 AMD나 인텔이 윈도우즈 온 암으로 뭔가를 만들고 싶어도 X86 말고 암으로 넣고 싶어도 못 넣어요, 이거를.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X86으로 넣으려고 하니까 뭐 기존처럼 넣으면 되는데 전성비나 이제 성능 측면에서 요즘 이제 얇은 노트북 이런 거 하니까 음흠. 그런 측면에서 AI까지 빵빵하게 성능이 잘 나오면서 이거를 잘 만들 수가 없는 환경이 있는 거죠. X86에서는. 물론 음. X86이나 ARM이나 그러니까 리스크나 시스크 구조 모두 다 점차 서로 비슷비슷해져 가고 있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존의 X86 진영에서 충분한 전성비의 뭔가를 좀 만들어지 못한다라는 한계가 있는데 어차피 이 독점적인 지금 라이센스 계약도 되어 있다 보니까 일단 퀄컴을 좀 밀어주면서 암 진영과 X86 이제 양쪽 진영을 모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밀어주고 있는 형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게 마이크로소프트 빌드에서 퀄컴이 ARM 기반으로 한 걸 채택했다는 게 상당히 큰 변화인데 그것의 네. 이유를 두 가지로 짚어주신 게 온디바이스 AI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칩이 성능이 지금까지는 제일 좋다. 이러면 인텔하고 AMD 가지고 만든 거 가지고 안 된다. 이 얘기 해주셨고 두 번째로는 이게 또 그 독점 계약이 또 있었나 보네요. 마이크로소프트와 네. 퀄컴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계약을 들으면서 20년 전에 시장을 지배하던 어떤 키워드가 뭐였냐면 그 어, 윈텔 연합이라는 단어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아, 윈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랑 그다음에 이제 인텔 음, 얘네 두 개가 그러니까 하드웨어의 핵심과 소프트웨어의 핵심이 PC 시장을 이제 호령하던 PC 시장의 정말 그 알파이자 오메가였던 그런 그쵸. 시절이 있는데 에러님이 말씀하신 걸 생각해 보니까 아 이게 이제 그 윈도우랑 퀄컴의 연합인 이제 그 윈컴인가? 윈컴 연합인가? 그런 윈컴인가? 식으로 어, 가야죠. 아, 이제 봐야 되겠지만 봐야 될 것 네. 같은데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퀄컴 주가가 그래서 꽤 많이 오르긴 했어요. 최근에 계속 네, 올랐죠, 그죠? 전후해가지고 어쨌든 이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꽤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이 코파일럿 데모하는 것들을 조금 보니까 네. 생각보다 재밌는 데모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제 음, 대표적으로 제가 좀 느꼈던 그 데모는 사실 이게 GPT-4.5가 들어갔으니까 가능한 데모였던 것 같기도 한데 그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죠. 그 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인수한 회사긴 한데 그 마인크래프트 게임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그 코파일럿한테 내가 도움을 요청해요. 아, 나 음, 지금 뭐 검을 만들어야 아, 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은 마치 내 옆에 앉아서 같이 화면을 보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너 지금 검을 만들려면 뭐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야, 너 지금 누가 나타났어. 악당이 나타났으니까 빨리 도망가. 막 이런 데모가 있었는데 이걸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났냐면 저희 아버님 생각이 났어요. 이게 갑자기 탈룰라도 아니고 왜 갑자기 아버님 얘기를 하냐면 저희 나이 때 아마 많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모님이 컴퓨터 사용하는 거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맞아요. 아, 많이 안 물어보시나? 어쨌든 저는 맞아요. 맞아, 가끔 물어보세요. 네, 물어보죠. 전화해가지고 아니면 카톡으로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야 화면이 안 이거 보이는데 가르쳐 주려고 하면은 이게 그치. 엄청 힘들고 그런 경우 근데 많죠. 이제 제 코파일럿 플러스 PC 보니까 아니 이거를 그냥 사드리면 되겠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이거 사드리면은 갑자기 뭐가 안 돼라고 하면은 얘가 뭔가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뭐 예를 들면 뭐 아버님이 저희 아버님이 이제 가끔 엑셀도 쓰시긴 하는데 여행 계획을 음, 짜시느라 엑셀을 쓰긴 하는데 뭐 엑셀에서 뭐 이거를 뭐 어떻게 되느냐 아니면 뭐 가끔 뭐 파일을 뭐 못 찾거나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음, 그냥 바로바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제 물어보면
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금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약간 데모 보면서 느꼈던 게, 데모 보시면 어떤 생각밖에 안 드냐면,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제 생각에, 인공지능 다음으로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맥북일 것 같아. 코파일럿 플러스 PC 데모하면서, 맥북보다 몇 프로 좋습니다. 맥북보다 뭐가 몇 프로 좋습니다. 이것만 음. 계속 나옵니다. 맥북을 정말 이기고 싶구나. 뭐 이런 음.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많이 했는데, 이거의 어떤 판매량에 대해서 되게 많은 이제 시장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더라고요. 소위 말해 이제 AI PC잖아요. 이제 요 네. PC들 AI PC인데, 모건 스탠리 자료였던 것 같은데, 모건 스탠리에서는 진짜 긍정적으로 봐서 한 내년까지 PC 시장의 점유율이 뭐 20%까지도 가능하다. 그런 엄청 파격적인 그럼 20%20%가 먹는다는. 바꾼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20%는 와. 이걸로 이게 차지할 거다. 근데 이게 전체 시장에서 20%인지 아니면 신제품 중에 신제품 20%인지까지는 중에서. 신제품 중에서겠죠, 아마도. 그겠죠, 어쨌든. 아마도. 네. 근데 이제 그것만도 엄청난 거긴 하거든요. 그리고 뭐 2026년, 7년까지는 신제품 중에 한 80%는 다 AI PC가 될 거다. 막 이렇게 엄청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냥 킬러 기능 중에 하나가 화면 공유하면서 내가 어허. 컴퓨터 못 쓸 때 도움 요청받는 거. 이거는 되게 킬러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했어요. 물론 이제 이 모든 게 데모와 이제 실전과의 차이를 우리가 늘 주의할 필요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 화면을 보면서 예를 들면 방금도 줌으로 맨날 까먹거든요. 뭘 눌러야지 제가 화면을 뭐 뒤에 배경을 날릴 수 있는지, 뭘 눌러야지 내가 지금 이름을 바꿀 수 있는지, 뭐 이런 거 항상 저도 맨날 까먹어요. 근데 바로 그때 코파일럿 불러서 나 줌 지금 쓰고 있는데 지금 뒤에 배경화면 이렇게 흐릿하게 날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데모가 이제 너무 과장된 게 없었다라는 가정하에서는 정말로 좀 PC까지도 바꿀 만한 충분한 요인은 되는 것 같아요. 이거 관련해서는 에러님도 영상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서피스가 좋다고 얘기 막 했는데 맥북 꼭 그런 건 아닙니다. 1대1 비교가 아니에요. 막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신 영상도 있었잖아요. 네. 결국 나중에 벤치마크 점수 같은 것도 다 봐야 되고 그렇긴 한데 발열 측면에서 그거를 좀 컨트롤을 못했다라는 말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퀄컴 음. 스냅드래곤 X 엘리트도 그렇고 전성비 기준으로의 비교는 인텔하고 AMD하고만 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최고 피크 성능 같은 것만 이제 뭐 M3랑 비교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원래 근데 그거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뭐 모든 기업들이 다 그렇게 하긴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 자체가 그래서 퀄컴 뭐 완전 망했네,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어차피 이제 맥과 비교를 하긴 하지만 뭐 저는 맥도 쓰고 윈도우도 쓰지만도 윈도우 쓰는 사람들은 또 이제 맥은 아예 신경 안 쓰거든요. 음. 어차피 뭐 윈도우만 쓰는 사람들은 윈도우에서 사용성만 좋아지면 되기 때문에 스냅드래곤 X 엘리트를 기준으로 해서 AI 그러니까 방금 같은 그런 데모들을 통해서 진짜 그냥 내 일상이 좀 쉽게 바뀌는? 우리 사실 뭐 AI 스피커만 있어도 이제 날씨 물어보는 게 편해지듯이 그냥 여기 컴퓨터 할 때도 윈도우라는 OS가 가진 이 강점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뭐 일부러 뭐 시작에 프로그램 들어가서 어떻게 한다거나 제어판에 맨날 들어가서 프로그램 추가 제거를 한다거나 이런 거 안 해도 되고 그냥 자연어로서 아니면 음성으로서 할 수만 있다면은 그거 자체는 굉장히 진짜 큰 요인인 것 같고요. 그리고 퀄컴이 지금 2025년도까지 ARM 기반의 라이센스 독점이 되고 있지만 AMD도 지금 ARM 기반 CPU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때가 되면은 일단 그 CPU 플러스 그 AI 연산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들이 다 크게 들어갈 것 같아요. 음. 그리고 퀄컴이 먼저 출시를 했다 뿐이지 인텔도 지금 뭐 VPU 뭐 이런 식으로 이름 지어가지고 그런 엔진들을 다 넣어놓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CPU 플러스 이 AI SoC 관련해서 설계하는 거에 하나의 큰 트렌드가 지금 바뀐 거라서 음. 뭐 퀄컴만 쓴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전성비 측면에서 뭐 서피스 같은 데 넣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도 수준이 될 거라고 보고 퀄컴을 넣긴 했고 이게 뭐 X86도 그렇고 ARM 진영도 그렇고 양쪽으로 다 윈도우가 다 이제 다 커버하면서 맥에 대항해 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들으면서 아까 그 엔비디아랑 오버랩이 좀 되네요. 엔비디아는 자체적인 그 해자가 쉽게 깨어나기 어려울 것 같은데 퀄컴은 이제 그 특허로 만료돼 있긴 하지만 AMD랑 인텔도 준비를 하고 있어서 언제 또 치고 나올 수 있을지 모른다. 암 기반으로 해서 이제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고 저는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결국은 이번에 나온 AI PC가 단테님이 이야기하시는 그런 장점들이 부각돼서 많은 사람들이 살 것이냐가 핵심일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뭔가 그 단테님 같은 효자가 그렇게 많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딱 들었을 때, 오! 그러면서 사야지라는 느낌이 들 만한 어떤 킬링 포인트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도 그럴 것이 이번에 나온 서피스 이게 생각보다 이슈가 굉장히 많이 되진 않았잖아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처음 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ARPC 그렇게 나왔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고객들한테 정말 어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서피스 자체가 나름대로 하이엔드 스펙트럼의 마이너한 부분을 차지한 제품이라서 음흠. 그거 자체가 뭔가 많이 팔려서 갑자기 온 디바이스 세상이 개야 된다가 될 것 같지는 사실 않고요. 맥북처럼 많이 쓰이는 건 아니잖아요. 올해는 그게 안 되겠지만도 이게 진짜 AI PC로서 널리 퍼지려고 하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조립 PC를 하든 아니면은 뭐 데스크탑 뭐 델 PC를 사든 그 기업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대규모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PC로서 뭔가 많이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사실 퀄컴의 ARM PC보다는 X86이 더 낫거든요. 제 상상일 뿐인데 어허. 인텔이 아직은 뉴럴 프로세서를 뭐 40토스 수준까지 아직 내놓은 제품이 아직은 없지만 AMD도 그렇지만 음. 결국 그게 이제 대세가 될 거라고 하면은 어쨌든 이제 뭐 칩 사이즈를 늘리건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걸 이제 레드를 시켜줄 거고 거기에 윈도우 OS에서 지원한 거를 같이 협력해서 만들게 될 텐데 그러면은 이제 그냥 노트북 그냥 뭐 맥북 이기려고 하는 그런 서피스라기보다는 애초에 그 시장보다는 윈도우 OS가 들어갈 수 있는 대규모로 팔리는 사무용 PC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음. 들어가게 되면 뭐가 좋냐. 단테님이 예를 들어 뭐 국가 보안과 관련돼서 AI를 활용하려고 하면은 이걸 그냥 챗GPT를 못 사용하는 이유가 국가 진짜 컨피덴셜한 정보를 이 서버 챗GPT에 오픈에 못 올리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에즈에 못 올리기 때문에 그게 제약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회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대부분 회사들이 그쵸, 그쵸. 그거를 오픈에 이런 거 챗GPT를 못 쓰게끔 하는 이유가 거기 뭐 기술 정보도 있을 수 있고 뭔가 이제 뭐 법적으로 이제 침해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못 쓰는 건데 만약에 온 디바이스 AI로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생산성을 늘릴 수 있다. 라고 하면은 그 PC로 해서 뭐 인건비도 좀 줄일 수도 있을 거고 음. 뭐 그런 측면으로 엄청 고성능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시장에서의 이 마켓이 조금 더 클 수 있는 부분에 널리 펼 수 있는 쪽으로 가면은 좀 더 많이 넓혀지지 않을까? 그게 당장 음. 서비스는 아니다 하더라도 내년 내후년 하면서 또 이렇게 컴퓨터가 좀 더 점차 많이 바뀌어지고라고 하면은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 부분도 있고요. 다만 이제 음. PC라는 부분 자체가 그러니까 노트북 말고 그냥 우리 음. 데스크톱 PC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많이 줄었잖아요. 어. 거기서부터 뭔가 체감을 해서 이거 좋던데라고 하면서 뭐 노트북으로 좀 더 퍼진다라거나 아니면 태블릿 음. PC로 퍼진다거나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PC가 줄긴 했지만 어쨌든 PC가 오래된 PC가 많아서 그렇지 바꾸는 교체 수요 생각해 보면 또 이번 기회에 바꾸자라는 것만 된다면 진짜 큰 시장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PC나 음. 뭐 이건 음. 뭐 코파일럿 PC도 마찬가지고 음. 결국 주인공은 저는 스마트폰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아. 여기서 우리가 뭐 코파일럿 PC 이제 이번에 발표했으니까 약간 얘기한 거긴 한데 아주 너무 네. 태세 변화를 내가 빨리 하나? 어쨌든 빨리 좋아요. 하는 느낌도 있지만 어쨌든 결국에는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저는 스마트폰인 것 같고 그리고 음. 스마트폰 중에서도 결국은 애플이 어떻게 하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애플로 그냥 넘어가죠. 애플로 넘어가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실 이제 애플에 대해서 이제 실적 발표 전이었는데 애플 굉장히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너무 저평가받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마침 이제 애플 주가도 꽤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엔비디아가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격차가 0.3조 달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 차이가 안 나는 상황까지 이제 됐습니다. 애플도 지금 거의 신고가 근처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한데 자, 이게 이제 애플 뭐 하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루머에 따르면 아시다시피 애플이 이제 여러 회사들을 이제 비딩을 했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 회사들 비딩했다라는 거는 아이폰 혹은 이제 iOS에, 그러니까 음. 아이폰일 수도 있고 iOS일 수도 있어요. 이거 어차피 뭐 굳이 구분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애플과 오픈 AI의 그런 언어 모델 혹은 뭐 구글의 언어 모델 어떤 거를 이제 접목을 시킬까를 이제 여러 업체들을 비딩했다라는 기사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음. 가장 최근에 나온 기사를 제가 기억하는 바에 따르면 가장 최근 기사 기준으로는 결국에는 오픈 AI와 손을 잡았다라는 게 이제 현재로서는 알려진 상황이고 음. 그 6월 10일이 WWDC가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아마 발표를 할 건데 루머에 따르면은 일반적인 사이클로 봤을 때는 6월에 새 아이폰을 발표하진 않거든요. 그 아이폰 새 버전이 나올 거라고 일단은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데 다만 iOS 다음 버전이 발표될 거다. 라고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음.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약간 뭐 희망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좀 만약에 급진적으로
애플이 어떤 행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드는 생각은 당장 나오는 아이폰은 아니더라도 iOS 내부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면 거기서 내부적으로 바로 오픈 AI와 연결되는 챗GPT와 연결되는 어떤 그런 기능들이 새로운 iOS에 제 생각엔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아, 드는데 다만 아시다시피 지금까지의 그런 아이폰들이 그 온디바이스 AI 물론 이제 기능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음, 준비가 잘 되어 있진 않아요. 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이용을 하면 대부분은 네트워크를 통하면서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뭔가 처리하는 기능이 많이는 없을 것 같고 이제 준비가 하드웨어적인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음.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제 급진적으로 나와서 오픈 AI 쪽의 어떤 기능들을 이용한다라고 하면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그 챗GPT 쪽, 뭐 정확히는 이제 애저라고 봐야겠죠. 애저 음. 쪽에 이제 물어보면서 관련 기능들을 조금은 그래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소문과 이제 저의 뇌피셜을 음. 합친 생각이고요. 뭐 애저만 좋나? 마이크로소프트만 좋나? 뭐 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간태님이 얘기하신 걸 약간 부연 설명하면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차이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소프트웨어는 iOS라고 해서 업그레이드 이거 딱 누르면은 자고 일어나면 되는 거 있잖아. 근데 그거 하면은 컴퓨터가 바뀌잖아요. 새로운 뇌가 들어간 이제 컴퓨터인 거지. 근데 기존의 몸뚱아리는 그대로면은 뇌가 새로 들어와도 이게 몸이 잘 안 움직이고 별로 작동을 안 해. 그래서 이걸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저기까지 갔다 와야 돼.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애저까지 갔다 와야 되고 뭐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불편함이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9월이든 야, 새로운 아이폰은 버벅거리지 않을걸?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지 그런 시나리오가 나온다면은 그 말이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음. 혹시 에로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사실 그 온디바이스 AI로 돌릴 수 있는 것들이 그래도 조금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하고 있어요. 참 애플이 뭐 이게 공개 잘 안 하잖아요. 뭐 이렇게 음, 하려면은 자기 기술도 꽁꽁 숨겨놨다가 잘 이렇게 보안으로 이제 지키고 있다가 딱 이게 알리는데 AI에 대한 이제 후발주자라는 이 지탄이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논문으로 조금씩 공개한 것들이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런 모델 중에 이제 뭐 페럿이라고 이제 사진이 있으면은 뭔가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아이폰이라고 하면 아이폰 디스플레이 지금 보고 있는 화면에서 텍스트만 쭉쭉쭉 뽑아내는 그러한 이제 작은 모델들, 그게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모델 자체들이. LLM 관련해서 예를 들어 챗GPT를 이제 도입을 하게 된다. 혹은 뭐 오픈 AI에 있는 모델들 갖고 온다라고 하는 이제 클라우드와 동시에 굉장히 작은 모델로 각계급하듯이 이 특정 미션에 해당하는 것들은 AI로 돌릴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좀 나와줘야 이게 애플이 뭔가를 하고 있었네라는 이 개발자들과 수많은 대중들을 충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부분들이 있고요. M4가 조기 출시가 됐던 게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뉴럴 엔진 부분, NPU라고 하는 부분들이 2배 이상으로 끌어올린 부분들이 확실히 있는데 이게 또 음. 재밌는 게 아이폰은 원래 뉴럴 엔진이 40톱스 됐습니다. 아, 이미 그래요? 뉴럴 엔진을 활용해가지고 사진이 우리 눕기 따는 것도 이제 손가락 꾹 누르고 있으면 이제 따지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 물론 요즘은 이제 안드로이드도 많이 있지만도 그것 포함해서 이제 카메라 찍을 때도 그 뉴럴 엔진 다 사용하긴 하거든요. CPU도 마찬가지고 GPU도 마찬가지지만도 우리가 AI를 쓰는 것이 계속 이 아이폰으로 뭔가 학습 추론을 계속하는 그런 용도가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측면에서 보면은 사용할 때 딱 추론을 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뉴럴 엔진 한 40토스쯤 되면은 그 저런 조그만한 모델들로 바로바로 쓸 때에는 그래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저렇게 논문 수준으로밖에 나온 거밖에 안 되지만도 저런 것들을 좀 이제 깨작깨작 해가지고 그래도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니면은 뭐 퀄컴이나 아니면 구글에서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대항하는 뭔가를 애플이 좀 사실 약간 바람이 섞인 것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기대가 있죠? 보여줘야지 그래야 이제 온 디바이스로 실제로 뭔가 우리가 사용할 만한 뭔가 AI 서비스가 좀 오길 바라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애플이 짊어진 무게가 저는 상당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얘기했지만 엔비디아도 그렇고 다 이거 나중에 결국에는 무엇인가가 만들어져서 소비자들에게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가격이 비싸도 사줄 수 있는 소비자가 있어야 되고 정말 그 사람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런 걸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아이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 아이폰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이어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사실 좀 너무 짧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쵸, 이제 그쵸? 그 오픈 AI를 고를래, 뭐 구글 제미나이를 고를래, 이제 요거를 고민한다라고 나왔던 기사도 사실 얼마 안 됐고, 근데 지금 음, WWDC까지도 사실 촬영 시간 기준으로는 열흘 조금 더 남았거든요. 애플의 발표 스타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준비가 확실하게 되지 않으면 잘 안 보여주거든요. 음, 애플 성격이, 그러니까 바로 쓸 수 있거나 이제 뭐 내일부터 주문 가능합니다. 뭐 이런 거는 보여주겠지만, 아 그래서 또 드는 생각이 이제 우리의 기대는 이렇게 앞서 있는데 음, 애플이 사실은 이번에 공개 아무것도 없고 사실은 그냥 다음 아이폰부터 할 건데 약간 이럴 수도 있어요. 음. 그리고 다른 아이폰부터 한다고 하면 지금부터 협업하는 게 맞긴 맞거든. 맞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다음에 만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주가도 이제 큰일 예, 나는 주가도 거죠. 다음에 국가도 만나겠죠. 다음에 다음에 먹는 만나요. 거죠. 안녕, 주가도 안녕. 이제 다음에 보자 이럴 미안해. 그럴 하하. 수도 있을 거. 너무 기간이 짧아가지고 약간 맞아요. 네네네. 이게 좀 제가 기대를 하다가도 걱정이 또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플이니까 그리고 팀 쿡이 지난 실적 발표 때도 뭐라고 했으니까 기대하는 거는 일견 타당한 면이 있지만 혹시라도 기대치가 너무 높아졌을 때 그런 리스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엄청 사소한 건데, 음, 이 논문을 도대체 왜 써서 발표하죠? 특히 애플 같은 집단이 발표하는 게 저는 약간 그냥, 약간 물음표였긴 했었어가지고, 다른 회사는 그냥 그런가 보다 싶은데, 애플은 그냥 약간 워낙 이제 비밀적이고, 조직 문화가. 그래서 그냥 안에서만 그 연구하고 하면 되는데 이번에 뭐 어쨌든 간에 아까 에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계속 음, 몇 가지 좀 뭐 LLM 네. 관련돼서 어떻게 하면 이제 디바이스 안에서 이제 적은 메모리 갖고도 뭐 작은 모델로도 할 수 있는가 막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 애플 문화가 안 그런데 왜 발표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긴 들더라고요. 항상 비밀스럽게 하고 짠 하고 딱 보여주는 애들인데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저거를 굳이, 그러니까 진짜 약간 후달렸나? 약간 이런 느낌도 들고, 음, 개발자들이 워낙 거대한 이 애플 생태계가 있는데, 우리가 너무 아무것도 준비 안 한다 하면은 사람들이 떠날 걸 우려했나? 싶기도 하고, 음. 거기까지는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근데 그 좀 약간 확실히 후달린 건 있어. 안 후달 하던 짓을 후달 하니까. 아니, 근데 사실 그 이야기는 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사실 그 빅테크들은 이제 개발자 행사 같은 걸 할 때 어떻게 보면 프로포즈를 하는 거잖아요. 개발자들한테. 야, 우리 이런 회사야. 우리 안 망해. 우리가 더 잘 나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소위 말하는 리크루팅을 하는 그런 개념들이 많잖아요. 이제 네. 그런 의미에서 또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지난번에 이제 월간하신 이영수 대표님이랑 이야기하면서 이제 애플이 여전히 이제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질문을 드려보면 오픈 AI의 그 챗GPT가 됐든 제미나이가 됐든 이런 그 LLM 모델들이 그러니까 제가 비유를 굳이 하자면은 약간 그 정신 혹은 이제 뭐 약간 그 귀신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네. 몸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숙주가 필요한 거 아, 아닌가? 그러면 네네네. 어떤 숙주로 들어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음. 갤럭시보다는 아이폰이 좋겠죠. 그리고 네. 뭐 데이터나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애플이 그런 협상력 측면에서는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그쵸. 애플이 제일 잘하는 거기도 하죠. 뭐 디스플레이 같은 것도 OLED 넣으려면은 뭐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BOE 경쟁시키고 제일 잘하는 게 이게 멀티 이제 벤더를 더 가지고 하는 것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시장을 워낙 크게 잡고 있고 한 번 얘랑 계약하면은 엄청난 매출이 날 게 뻔히 보이니까 예. 기업들은 자기들도 얻는 게 크다 보니 오히려 애플의 고객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애플이 또 AJAX라고 또 거대한 LLM 모델도 갖고 있긴 하거든요. 그게 음, 어떤 성능인지 모르죠. 공개를 안 했으니까. 그냥 음, 얘기만 나오고 있는데, 그걸 또 아예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마치 이제 뭐, 인텔 거 쓰다가 나중에 또 M1, M2 만들듯이 또 언젠가 또 이제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오픈 AI 빠이빠이 이럴 수도 있는 거고. 하도 많이 사가 버리니까 네. 경쟁도 엄청 잘 붙이고 이게 그리고 진짜 iOS에서 돌아가는 뭐 데이터들도 뭐, 물론 이제 애플 데이터로 이제 관리가 될 수 있겠지만도 그런 것들을 온갖 그 실제로 AI 서비스를 이런 디바이스로 구동을 해봤을 때에 온갖 그 경험적인 그 데이터들이 쌓일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뭐 오픈 AI 거를 썼다라고 하면은 그걸 통해서도 다음 넥스트를 구상을 할 때 예를 들어 그 데이터를 쉐어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어떤 것보다도 많은 샘플을 가지고 어떤 이렇게 자율주행이랑 비슷한 거죠. 테슬라가 자율주행 뭐 이렇게 다 데이터 수집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애플에 이제 뭐 온갖 사람들이 이렇게 하더라라는 걸 알게 되면은 거기서 또 이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데 더 유리한 고지가 있을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사실 다음 달 참 기대가 많이 되는데
음. 그냥 실망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네. 사실 그 다음 달에 뭐 FMC 회의 뭐 이런 것보다 훨씬 중요해 보여요. 저는 뭐 거대하죠. FMC보다 엔비디아 실적이 중요했던 것처럼 음. 정말 중요한 행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연히 스마트폰 세상에 살고 있고 그 스마트폰의 맹주는 애플이고요. 사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인공지능 세상에 산다고 해도 그 인공지능의 출발점은 애플이라서 결국에 애플의 생태계가 더욱더 강해지는 계기가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만들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뭐 우리가 막 빅테크들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빅테크 걱정을 할 게 아니라 이제 내 걱정을 하자. 그러니까요. 이제 빅테크 걱정할 게 아니야. 지금 제가 그 그러니까 다 하나씩 좀 이번에도 자료를 이제 영상을 준비하면서 하나하나 좀 점검해 보니까 빅테크 걱정할 게 있나? 이거 내가 걱정인데. 단태님은 뭐가 제일 걱정이에요? AI에 관련되면? 지금의 이 패러다임에 제가 생각하는 핵심이 뭐냐면 스케일이 커지면 성능이 좋아진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지금의 패러다임을 이끌고 있고 그래서 음, 뭐 파라미터 개수를 이제 뭐 계속 키우고 물론 이제 그 안에서 효율적인 구조가 있겠지만 제가 걱정인 건 지금 방식이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 성능이 이렇게 성장하다가 어느 음, 한순간부터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음, 평탄하게 가는 지점이 올 수도 있는 거 음. 아닌가라는 게 사실은 좀 인공지능과 관련된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좀 걱정인 부분인 것 같아요. 엄청나게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신 게 시험 공부를 10시간 하면은 뭐 몇 점을 맞아. 근데 11시간 하면은 점수가 더 올라. 12시간 하면 더 올라. 그러면은 잠 안 자고 계속 해야 되잖아요. 음. 근데 10시간 하나, 12시간 하나 비슷한 어떤 그 지점이 온단 말이죠. 그럼 10시간 하면 이제 그만하는 거잖아. 음. 이제 그때부터는 완전 다른 게임이 된다라는 얘기여가지고 지금 우리가 알 때는 10시간 갈 때까지는 야, 더 하면은 더 좋아진대 라고 생각하면서 다 생각하고 있다가, 잠깐만. 더 이상은 아니네? 요 모먼트가 어느 순간 올 때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근데 그동안 생각했던 것대로 가면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 메타의 얀 르쿤이라는 그 AI 또 유명하신 분이 있거든요. 예. 그분이 항상 약간 좀 반골 성향의 어떤 음흠. 그 학계에서 의견을 많이 내시는데, 야, 지금 뭐 이렇게 경쟁할 때가 아니다. 다음 AI 모델을 더 연구를 해야 된다. 트랜스포머든 트랜스포머 넥스트든 그걸 더 연구해서 지금의 한계를 뭔가 깨부셔야 된다는 의견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긴 해요. 어. 다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세츄레이션 되면은 그 음. 다음은 뭐 어떻게 되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분은 AGI 택도 없다. 이거 그러니까 AGI라고 해서 이제 인간 어, 수준의 범용 혹은 그 인간, 범용 뛰어넘는 AI. 예, 그런 범용적인 인공지능을 말하는데 이제 그런 거 택도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분 중에 하나인데 또 이분을 이제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이 학계에서 가장 받기 어려운 IT 분야의 노벨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예, 그리고 어, 딥러닝의 가장 최고 전문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뭐 별거 아닌 사람이 하는 얘기 아니야라고 하기에는 그분은 무게감이 너무 있네요. 네. 네네 이 업계에서는 그냥 제일 유명한 사람 중에 그냥 한 명이에요. 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냥 장밋빛 세상이 아닐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 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투자라는 거는 망망대해잖아요.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누가 위너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런 부분들 잘 고민해서 투자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안다니오도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에 더 재밌지 않았나 라는 그러네요.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두 분 고생하셨고, 다음 달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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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